1992년 12월 25일 저녁 8시 폭우가 쏟아지는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의 어두운 도로변을 걷고 있던 남성이 불난 집을 보고 깜짝 놀라 소방서에 전화했습니다. 잠시 후 소방차가 도착하자 곧바로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는데 화재가 발생한 진동구 상포시아 마을은 평상시에 사람 왕래가 적은 마을이었습니다.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인근 공업단지에 출퇴근하는 현장직 직원들이 전부였지 일반인들의 왕래는 아주 드문 곳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상포시아 4층짜리 연립주택의 1층 108호였는데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한 후 내부를 조사해봤더니 그 안에 심하게 화상을 입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빠져나가고 경찰에게 화재 현장에 시신이 있다는 말을 해주자 현장을 통제하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전동지부에 도움을 요청해 정밀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자가 있다는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시신이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검게 그을은 점으로 보아 아마도 사망한 후에 타 죽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을 자세히 조사하던 경찰은 시신의 목과 몸에 수십 개의 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인이 화재로 인한 사망한 것이 아닌 누군가가 고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화재로 사건을 뒤덮으려 시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살이라는 생각이 드는 또 다른 점은 거실 테이블과 의자가 뒤집어져 있었고 바닥은 깨진 맥주병 파편이 튀어 있어 집주인이 손님이나 같이 있던 술을 마시던 누군가와 싸움이 벌어져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추측해봤습니다. 집안에는 증거로 보이는 물체와 혈흔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불에 타담한 쓰레기통에서는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예상되는 성냥갑이 발견되었고 거실 선반 위에는 튀어있는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의 집기들이 모두 부서지거나 쓰러져 있는 것도 아마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다가 이곳저곳에서 생긴 흔적 같았습니다.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보던 경찰은 주방의 가스호스가 절단된 것을 보고 화재 발화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호스 중간 부분에 칼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범인은 고인을 쓰러뜨린 후 가스통과 주방기구에 연결된 호스를 절단해 집안을 가스로 채워넣고 한 번에 불을 질러버리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정리하던 경찰은 고인이 입고 있던 외투의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신분증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신분증은 시에서 발급하는 노동 허가증이었는데 이 신분증은 농촌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이 도시로 올라와 공사 현장이나 공사장에서 일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신분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가지고 있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첸민이라는 남성이었는데 그는 인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가 일하고 있던 공장으로 출동해 첸민과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왕푸진을 만나봤습니다. 첸민이가 죽어요? 네. 어제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일하다가 고향집에 일이 있어서 잠시 고향에 다녀온다고 하고 떠났는데요. 뭐라고요? 얼마 전부터 재민 씨가 하이커우시에 없었다고요? 그럼
집안에 사망해 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은 사망한 고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잼민이 아닌 올해 46세 사천성 광희안시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 종조견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재무관리와 화재가 발생한 회사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조견은 원래 3층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의 직업 특색상 건물에 이곳저곳을 조사하고 다니기 때문에 108호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크게 의심이 갈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립주택 거주자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견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의 주인 첸민의 행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가 사망 직전에 첸민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그가 보이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진술에 그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첸민의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첸민과 조견은 초면이 아닌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2년 1월 두 사람은 고양이 같은 사천성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첸민은 고향에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7명의 친구들과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며 광동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이 망하자 조견을 소개받아 하이난구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조견은 마침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 임대주택을 사업이 망하고 형편이 어려워진 첸민에게 소개하며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중에 돈이 없어 월세조차 내기 힘들었던 첸민은 조견과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는데 루영사는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아주 그냥 사람 하나 잡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날 밤 108호가 아주 소란스러웠단 말인가요? 아이 108호가 월세가 밀렸다나 뭐 어쨌다나. 월세가 밀려요? 아이 그것 때문에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뭐를 때려부시는지 말이야. 그 안에서 돼지를 잡는지 아주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럼 한번 가보시지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이 미쳤나? 누구 칼 맞을 일 있어? 아이 그리고 당신은 아까부터 자꾸 나보고 아주머니 하는데 장난하는 거야?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냐니? 나 아직 시집도 안 간 여자야. 어렸을 때 부모가 잘못 지어준 한약 먹고 폭삭 늙어서 그렇지. 나 시집도 안 갔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108호는 그 뒤로는 별일 없이... 말 돌리지 말고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봐요. 당신 장가 갔어 안 갔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물어볼 것이 있으면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얼마 후 경찰은 첸민의 친구 왕푸지엔을 찾아가 첸민의 행적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잼민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검거되는 것이 조금 이상하기도 했고 협조도 잘하는 그의 행동에 의심만 갈 뿐이었습니다. 재민씨, 저하고 같이 서류 좀 가시죠. 간단한 조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지? 뭐 그냥 간단한 조사만 하신다고요? 뭐 알겠습니다. 뭐 그냥 이대로 가면 되나요? 경찰서 조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잼민이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그의 친구 왕푸지에는 초재해질 뿐이었습니다. 1993년 1월 한참이 지나도 잼민이 돌아오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왕푸지에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 사람 잡아간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풀어주지 않은 겁니까? 아직 조사할 게 남아서 그렇습니다. 재민씨 알리바이가 일치하지도 않고 말이죠. 아니 그럼 잼민이가 사람이라도 죽였단 말입니까? 에이, 그야 모르죠. 조사를 해보면 진실이 밝혀지겠죠. 주변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사건 당일에 임대아파트 관리자하고 심하게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시죠. 푸지에는 사건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자 잼민의 부모에게 전화해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 뒤 잼민의 부모 집에 난데없이 교도소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발신자는 엔주현 교도소 소장으로 찍혀 있었는데 잼민의 부모는 왜 이런 우편물이 자신들에게 날아왔는지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뜯어본 부모는 내용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잼민은 현재 살인 방화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조사는 끝났으니 조만간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교도소장이 보낸 편지가 도착한 지 한 달 후 아들 잼민으로부터 다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부모님, 잘 지내시죠? 저는 교도소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경찰 측과 잠시 오해가 있어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집으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하니 보고 싶으셔도 잠시만 참으셔야 합니다. 현재 교도소에는 사건이 많이 밀려 2년에서 3년 정도는 이곳에서 지내야 하며 순서가 돼야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잼민의 부모는 시간을 내 아들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1993년 11월 29일 잼민은 갑자기 조견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부모는 분을 참지 못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부모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며 1994년 3월 23일 하이커우 법원에서 잼민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선 잼민의 변호사는 그가 살해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냐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결정지은 것은 바로 잼민의 이웃주민이 증언한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과 그 이전부터 조견과 다퉜다는 것이
그가 원한을 품고 사람을 살해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잼민에게 살인과 방화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고,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유예를 둘 테니 무죄로 풀려나고 싶으면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무죄를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잼민의 변호사는 항소했는데 검사는 법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처음 임대주택에 들어온 후 수개월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약 2,000위안의 임대료를 관리인 조견에게 지급하지 않아 잦은 싸움을 했죠. 그거야 나중에 월급 받으면 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회사 직인을 마구 사용하셨죠. 그게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거래처에 서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견 씨가 재민 씨를 사문서 위조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야 잠시 기분이... 조견 씨를 밀친 후 두 사람이 몸싸움했죠. 그리고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사건 발생 당일 199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임대주택이 정전이 되었어요. 마을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살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전원을 내린 거 아닙니까? 건물 전체가 어둠으로 덮인 그날 저녁, 당신은 몰래 108호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거실에서 혼자 술 마시고 있던 조견이 있는 쪽으로 숨어 들어갔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가 술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틈을 타 뒤에서 칼을 휘두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당신의 신분증을 조견의 주머니에 넣은 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이거 모두 조작된 겁니다. 아니라고요. 정석! 검사는 계속하세요. 자연방어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조견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뒤에 가스통 밸브를 칼로 잘라서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달아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저녁에 108호로 들어간 것은 맞으나 저와 조견은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술도 같이 마시고 고민도 털어놓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친형제 같은 사이인 조견을 제가 왜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조견과 술 마신 그날은 사건 당일도 아니었습니다. 한참 전이었다고요. 그날은 단지 술 한잔 하면서 하룻밤 묵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제 신분증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사건 발생 8일 전에 집을 나간 후 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냥 출장 갔을 뿐입니다. 당시에 임대주택에 사건이 있어서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저는 그냥 시장 조사도 하고 머리도 좀 식힐 겸 해서 집을 나갔던 겁니다. 그럼 사건 발생 전에 임대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건 발생하기 한 10일 전쯤일 겁니다. 2층 208호에 전모호와 홍모정이라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지 앞에 경찰차들이 둘러싸이더니 208호로 들어가서
두 사람을 검거해 가더라고요. 그날이 정확히 12월 15일이었어요. 경찰 말로는 그 사람들이 사기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두 사람이 사기 혐의로 검거되면서 그 한 이틀 뒤쯤인가 전모 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왜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관리자 조견한테 임대차 계약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게 있어야 자기 아들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관리자 조견이 지금은 서류를 줄 수 없고 며칠만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조견을 밀치면서 싸우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1층에 있었는데 소리를 얼마나 지르던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위층으로 올라가 봤죠. 그럼 위층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까? 네, 저는 조견과 친분이 있어서 조견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말렸죠.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저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조견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법적 공방이 치열해지자 무죄를 요구하는 잼민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잼민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 변호사는 사건 당시 증거 목록이라며 정리해놓은 경찰 파일에 들어있던 증거 사진의 증거 물건들이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날카로운 흉기로 고인을 수차례 찔렀다고 나와 있는데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흉기 사진에는 둔탁하고 녹슬어 있는 중식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흉기로는 상대방을 찌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술서에 적혀 있는 흉기가 처음에는 마테체였다가 식도로 바뀐 것도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칼을 왼쪽으로 휘둘렀다는 진술서 내용과 오른손으로 휘둘렀다는 다음 진술서의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압에 의한 진술을 파다는 것이 아니냐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11월 9일 하이커우 중급 이민법원은 방화와 살인 혐의로 잼민에게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2001년 11월 8일 잼민의 부모는 항소했으나 하이난 고등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다시 항소장을 접수했고 2015년 2월 10일 마침내 최고인민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점으로 미뤄보아 그간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6년 2월 1일 저장성 고등법원은 잼민의 살인 및 방화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 발표를 하고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고 당시 잼민의 부모는 80세가 넘어 법원에 올 수 없었고 잼민의 아내와 자녀만 참석했습니다. 2016년 4월 16일 잼민의 변호사 왕완충은 정부를 상대로 아무 죄 없이 23년 동안 감옥에서 지낸 손해보상금과 위로금 966만 위안, 한화로 약 18억 원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275만 위안, 한화 약 5억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잼민의 변호사 이학류는
사기 혐의로 검거된 2층 거주자 천모호와 홍모정이 구속된 후 천모호의 아버지가 관리인에게 아들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달라고 했으나 관리인 조견이 주지 않아 몸싸움을 시작했는데 계약서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아마 그 과정에서 천모호의 아버지가 관리인 조견을 살해하고 계약서를 훔쳐갔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살해당한 조견의 옆에는 도수가 있는 근시용 금태 안경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사망자의 것도 첸민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안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4시경 안절부절 못하며 임대주택 앞을 서성이는 중년 남성을 보았다는 증인들의 증언도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고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길리를 후원해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